안녕하세요. 대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롤러코스터 투자 시장 아시죠? 롤러코스터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놀이기구 이런 투자 시장인데 지금 이제 공포는 기회의 공식이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늘 주목할 거는 30%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30%가 떨어졌을 때부터 이제 변동이 생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었죠. 요 이야기를 먼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 영상을 하게 된 주제는, 최근에 이제 뉴스라든가, 저도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를 보면, 공포스러운 이야기만 많이들 하세요. 이제 뭐 대공황이 온다. 대공황이 온다. 그래서 폭락할 거다. 뭐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 승리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일견 맞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죠. 진짜 승리자가 되려면 좋은 가격에 이제 매수를 해서 수익이 생겨야 이제 진짜 승리자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현재 무주택자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무조건 승리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음에도 매수를 할 수 있는 분과 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뭐 지금 무주택자이긴 한데 뭐 그때부터 항상 말씀드렸죠. 올해 이제 매수를 할 거다. 준비는 다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했던 말 중에 이제 상반기까지는 이제 관망을 해야 된다. 이제 항상 이 얘기를 드렸어요. 올 상반기까지죠. 지금 이제 4월 달이니까 이제 1, 4분기가 지나고 2, 4분기 시점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제 각종 뉴스에 보면 지금 관세 관련 얘기가 맨날 나오죠. 이제 우리나라는 대선과 관세 이 두 가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세라든가 이 부분이 이제 전 세계 무역 규모라든가 소비, 생산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가 나오는 게 한 세 달은 지나야죠. 한 분기가 지나야 통계가 나올 것이고 그 통계에 따라서 또 한번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상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6월 달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이 상반기에 무슨 이 관세의 영향으로 어떤 일이 생겼고 그리고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라는가 방향성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와 상반기까지는 관망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고 공포라는 그런 키워드 이제 대공황 이런 키워드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어차피 그거는 그냥 뭐 흥미거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원래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일봉이 움직이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만큼씩 비어 있죠. 자고 일어났더니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 자고 일어났더니 이만큼 올라 있는 겁니다. 이게 미친 거죠, 지금.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막 이런 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갭 상승, 갭 하락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요 부분을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2월 달에 이제 이분이 이름이 부자아빠 기요사키실 겁니다. 기요사키님은 이제 금, 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라. 맨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이제 최악의 시장 붕괴가 온다. 증시 부동산은 폭락할 것이고 이제 대공황이 올 거다. 이렇게 이제 2월 달에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재작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비트코인하고 금을 사라고. 결과론적으로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계속 폭락을 얘기해도 언젠가는 폭락이 한번 올 것이고요. 폭등, 상승을 얘기해도 언젠가는 오는 거죠. 일례로 이제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대단하신 분인데 이제 너무 저는 한쪽 방향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시간 전 기사인데 제가 이제 요걸 만들 때 K부동산 미국발 R 공포에 흔들린다. 이제 대공황 수준의 여기서도 대공황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다 대공황 얘기가 많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나무위키죠. 나무위키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대공황에 보면 왜 저런 대공황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이제 원인을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가설들 중에 보면, 미국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제 요 내용을, 오늘은 이제 좀 파일이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요게 뭐냐면, 1929년에 미국에서 스무트 홀리 관세법으로 관세를 지금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반발하면서 보복 관세 및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지정하고 이제 요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급감하고 대공황을 악화시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요즘 한중일이 맨날 싸우다가 좀 만나가지고 경제 관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아시아가 뭉쳐야 된다, 동아시아가 뭉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막 먼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죠. 요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역 파트너, 약간 이런 개념과 비슷할 수 있죠.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역시 보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유럽뿐이 아니죠. 자, 근데 이 부분에 이제 아시아가 없죠. 이제 1929년, 30년도는 아시아는 뭐 낙후된 곳이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국제 무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시아는 없고, 그 당시에는 유럽과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주름잡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군데가 싸우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란 거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는 관세법이랑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자, 이게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잘 보면은 평균 59%에서 최고 4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관세하는 게 보면 벌써 한 50%는 나오고, 중국에 대해서는 150%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아마 이거를 많이 참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주요 내용인데, 제가 이제 자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금융경제연구원의 대공황 연구보고서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PDF 파일로 다운받아서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는 2009년 11월에 나왔던 보고서고요.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2008년 위기라고 돼 있죠. 자, 2008년은 뭐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금융위기죠. 이 금융위기 시절에 이제 이때부터는 2008년도에는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부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이제 경제 상황에 직격탄을 맞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1930년대에는 뭐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보고서는 세계 대공황 시절과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2008년 위기 이후에 2009년이죠. 2009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작성한 걸로 이제 제가 읽으면서 느꼈거든요. 근데 이걸 뭐 다운받아서 이제 다 보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아주 비슷한 내용으로 우리가 궁금한 내용만 나와 있는 기사가 있어서, 아까 저 보고서에도 있지만 이 기사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만 써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4월 7일자 기사예요. 며칠 전 건데, 뭐 주 내용은 뭐 관세 폭탄으로 주가가 폭락했다 이러는데, 이제 리먼 쇼크 이후 아까 그 보고서 보면은 2009년 이제 리먼 브로더스 이제 파산하고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때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주식 동반 폭락을 했다. 근데 요게 이 1930년대 대공황 때도 이제 같이 무너진 적이 있었다.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는 이제 리먼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때 얼마큼 떨어졌냐, 요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 겁니다. 잘 보시면은 이제 그 당시에 서울 강남 대치동 음마아파트, 지금도 음마아파트 나오죠. 재건축 언제 하려나 궁금하긴 한데, 자, 음마아파트가 2006년 12월에 이제 13억 정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근데 이제 리먼 사태 이후에 9억까지 떨어졌고,
12년에는 8억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돼 있죠. 제가 이 영상의 초반에 아마 제가 30%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30%부터 변곡점이 생긴다. 그리고 이제 또 항상 드리는 말씀이 떨어지는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떨어진다. 처음에 많이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점점 이 낙폭이 줄어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걸 그래프로 하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음아파트 가격 떨어진 걸 생각을 해보면요. 13억에서 9억까지 떨어지는 이거는 30%예요. 약 30%입니다. 30%는 1년 만에 떨어졌어요. 1년 만에 떨어졌는데 2009년부터 12년이니까 그 이후부터 3년 동안 여기서 다시 1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0% 가까이 한 38% 됐거든요. 자, 그러면 30%까지는 급격하게 하락이 됐다가 그 위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있었지만 실제 그 하락은 10%가 안 됐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저번에 이제 강남 집값 얘기했을 때 강남 집값이 한번 푹 떨어졌었죠. 이때 떨어진 게 30에서 35% 사이였습니다. 약 30%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서 뭐 대세 상승이 왔다 또 난리가 나다가 요즘 다시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또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30%를 기점으로 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30%가 떨어지면은 이제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항상 그걸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때도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충격을 줬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약 40% 가까이, 한 38%인데 이렇게 떨어졌었고요. 대공황은 훨씬 큰 거죠. 전 세계가 다 있는 거죠. 요때는 이제 뭐 고점 대비 67%가 하락됐다 이러는데 요거는 이제 평균입니다. 평균의 함정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제가 이제 다시 또 세부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아니고 대공황 시점에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과 회복하는 때까지 소요됐던 시간입니다. 부동산 유형별 가치 하락률이라고 해서 이제 대공황 시기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30에서 40%가 떨어졌어요. 이때도. 그죠? 우리나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40% 정도가 강남이 떨어졌습니다. 비슷하죠? 상가 점포는 50에서 60%가 떨어졌고요. 사무실은 60에서 70%, 공장은 70에서 80%, 토지는 40, 50%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이런 지표가 없더라도 항상 뭐 돈 생기면 땅 사야지, 그리고 집 사야지 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죠. 뭐라고 학술적으로 딱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경험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지나고 살아보니 땅값은 떨어져도 또 올라가고 집도 떨어져도 또 올라가고 그리고 얘네들은 많이 안 떨어지더라 뭐 이런 게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때도 잘 보시면 집이 제일 조금 떨어졌습니다. 주택은. 왜냐하면 대공황이든 경제 위기가 오면 먼저 공장이나 창고가 문을 닫죠. 왜냐하면 물건이 안 팔리니까. 한번 공장이 문을 닫으면 자연스럽게 그에 관련된 업무를 종사를 하거나 뭔가 사무적인 업무를 보는, 여기도 이제 공장과 마찬가지죠. 여기도 문을 닫습니다. 자, 물건이 안 팔리죠. 그러기 때문에 얘네들이 문을 많이 닫고 그 다음에 상가 점포도 역시 문을 닫죠.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하던 사무실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다 백수가 되죠. 실직자가 되기 때문에 실직자가 돈이 없어지고 돈이 없으면 물건 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점포가 다시 또 문을 닫죠. 하지만 집은 버티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 이유가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안전하게 누워서 잘 공간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라고 하죠. 이제 임차를 얻는 것도 보면 대공황 시절에도 공장이나 사무실 상가는 뭐 70%, 85%씩 임대 수익률이 떨어졌지만 집의 경우는 떨어졌죠. 많이 50% 정도 떨어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던 게 회복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 했을 때 이제 이 당시에는 주택의 경우는 10년이 넘게 걸렸고요. 상가나 점포는 15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공장과 사무실도 12년, 15년 이상이 걸렸죠. 토지 같은 경우는 8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시면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지금 현재 지방 같은 경우는 30%가 넘게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고점 대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지방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좀 몇 번 드렸었죠. 지방은 이미 30% 정도가 떨어졌고요. 앞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바닥에 대단히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제 30% 정도 떨어진 곳이 좀 있습니다. 좀 외곽이긴 하지만요. 이런 것도 이제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복 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대 이제 대공황 시절의 경제 정책 규모가 지금 시절과는 이제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단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이제 뭐 최소 절반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바닥도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변곡점이 언제냐, 도대체 변곡점이 언제 오냐라는 거를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저는 올 상반기가 끝날 무렵이면 어느 정도 조금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역별 영향도 차이인데 도심 지역, 핵심 지역이죠. 그러니까 중심지의 선호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런 데는 이제 이 당시에 평균 30%가 떨어졌고요. 외곽은 50%, 농촌 같은 경우는 70%가 떨어졌습니다. 자, 요즘에 한국의 상황과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 중심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서울이죠. 서울은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졌지만 지방은 좀 많이 떨어졌죠. 지방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심리도 항상 비슷하게 움직이죠. 사람이.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라는 말, 그리고 대공황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어그로도 끌고 조회수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해서 이제 우리는 망할 거다, 망할 거다 이런 말만 하면 과연 그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시점은 안 좋은 시점은 확실하죠. 그리고 변동성이 심한 시점이고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시점에는 워렌 버핏 투자의 신이 했던 것처럼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현금화를 하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금 보유를 하고 좋은 시점에 이제 물건을 사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하나는 기다림도 필요하죠. 기다림도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공포 이후에는 분명히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기회는 정말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요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공포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공포 마케팅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유지할 수 있게 빚이라든가 이제 채무가 있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관리에 중점을 둬야 되는 시기고 만약에 내가 자산을 처분을 해서 지금 현금화를 하고 있다 이러면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제 채널은 항상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보고 이제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이제 다 망합니다 이런 얘기 뭐 재밌을지는 몰라도 저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기회가 오고 있고 좋은 상황에서도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걸 좀 냉철하게 생각해 보는 채널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뭐 댓글로 말씀 나눠주시면 저는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고 있거든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장소로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좀 길어졌는데 긴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